순조롭게 발전해가던 LA 코리아타운에서 미주 한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LA 폭동입니다. LA 폭동은 흑인들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해서 일으킨 폭동으로 1992년 4월 29일 시작되어 약 6일간 총 5, 60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인타운에서 난리야? 피해는 무려 약 1조 원에 달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검정색 부분이 지날수록 백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반대로 백인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폭동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낸 건데 폭동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 지도에서 빨간색이 밀집해 있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만만히 봐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유독 코리아타운에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1991년 3월에 벌어진 로드니 킹 사건입니다. 그래, 이름이 들어본 것 같아.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이 과속을 하다가 백인 경찰에게 검거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로드니 킹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들은 로드니 킹에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죠. 과잉 진압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발코니에 서 있던 조지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찍었구나. 심했어. 저게 그냥 뭐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고 공을 어머, 사용했을 어머. 때. 왜 저러는? 어머. 그냥 폭행이네요. 그렇죠. 구타, 집단 구타. 맞습니다. 로드니 킹은 이 일로 경찰봉에 81초 동안 무려 56번이나 맞은 탓에 다리골절, 청각장애, 다발성 안면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영상은 고작 1분 30초 남짓이었지만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로드니 킹을 폭행한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건은 어쨌든 백인 경찰이 잘못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LA 폭동이 일으킨 건데 왜 흑인들 타겟이 왜 코리아타운을 향하게 된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하고 한 2주일 정도 지난 뒤에 벌어진 한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뭔 사건이 또 있네. 바로 한인 이민자 1세대인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주리점에서 당시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라는 소녀가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왜 거기서 죽었어? 두순자 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고객들 중에는 지역 갱단과 마약 판매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순자 씨는 예전부터 강도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LA 한인 상인들이 주요 고객 역시 흑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인과 흑인은 문화 차이로 인한 거리감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소녀인 라타샤가 가방에 오렌지 주스를 넣는 모습을 보고 도둑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라타샤는 오렌지 주스 값을 지불할 거라고 항변했지만 두순자는 라타샤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두순자가 쏜 총에 라타샤가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총을 쐈어요? 당시 상황이 CCTV로 남아있는데 비참하지만 또 비극적이지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있구나. 어머. 어머 어머. 씹어서 우와. 에? 어머 어머. 아니 뭐야? 어? 쐈어? 어머. 비극이네요 이거 진짜. 그렇죠. 이 사건으로 두순자 씨는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그리고 40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고하게 됩니다. 흑인 사회는 이 판결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를 계기로 한인들에 대한 반감과 미국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아니 아무 일이 없던 게 아니었군요. 뭐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순자 씨에 대한 재판이 있고 얼마 지나서 미국 사법 시스템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LA 법원이 로디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 대한 재판 권한을 LA가 아니라 대략 한 60km 떨어져 있는 시미밸리 지역의 법원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굳이 60km 떨어진 곳으로 법원을 옮긴 이유가 뭐예요? 당시 로디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 대한 재판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원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인종 인구로 구성된 LA와 달리 이 시미밸리는 거주자의 70% 이상이 백인들로 구성된 철저하게 백인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아, 그럼 배심원들을 백인들로 채우기 위해서 저 60km로 옮겼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찰들은 경찰 노조에서 막대한 변호 기금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너시티 흑인 다수 지역에서 우리가 재판 받았을 때 그 지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 결과 배심원단으로 선발된 12명 중 10명이 백인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은 1명, 그리고 히스패닉 계열도 1명, 그리고 흑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편파적인 인종 비율로 구성된 배심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죄네요. 무죄는 아니고 좀 가벼운 가벼운 형을 줬을 것 같아요. 경범죄. 네. 로디니 킹을 폭행한 4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와, 1명은 재심을 받게 되죠. 아니 영상이 저렇게 딱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와, 저거는 흑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흑인들이 울분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치. 격분한 흑인들은 거리로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1992년 4월에 벌어진 비극, LA 폭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동이 코리아타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코리아타운에 집중돼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요인입니다. 폭동이 시작된 시간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즈음이었습니다. 폭동이 진원지는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혹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폭동이 시작되는데 크렌샤 지역이라든지 피코 유니언 지역, 기타 여러 지역에서 폭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흑인 폭도들은 주로 방화를 했고 라티노 피코 유니언 지역의 라티노 폭도들은 주로 약탈을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위대가 혹시 일부러 코리아타운을 타겟으로 삼아서 노린 건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폭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좀 우발적인 면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타운이 폭동의 진원지와 상당히 밀접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코리아타운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니 킹 재판 결과가 발표되고 코리아타운까지 폭동이 번진 건 고작 1시간 남짓이었어요. 1시간 남짓이었어요. 그렇게 빨리요?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폭동이 불거진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약 4시 30분경 흑인 갱단들이 그리고 흑인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의 가게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 파괴됐어. 어떡해. Shots here. Look at this. This is inside a Kenny shoe store. 저왜 And 훔쳐가는데? you know, it's party time. These 그러니까 약간 폭동을 이용한 이용해서 사람들.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저 저쪽이 상황에서 워낙 진짜. 빈민가들이 많았어요. Why are we the victims? I mean, we've been through so much, and to go through this. 저 가게를 하시느라고 22 얼마나 years 고생하셨을 down 텐데. the street. Why? Do you know? I don't know. Why? Why Korean people? Why? 아무리 그래도 저 소방차라도 불러주지 둘이 저렇게 타고 있는 점. 그렇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한 이유는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폭동 첫날 저녁에 폭도들이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이 에스콜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방 진압 못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 폭동이 점차 거세지자 한인들은 서로 구조 요청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삐삐. 삐삐요? 라디오. 맞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아, 폭동이 벌어진 당일날 저녁 한인 라디오 채널이었던 라디오 코리아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상 방송 체제에 돌입했던 것이죠. 한편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했던 것인데 폭도들도 물론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시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 요청을 했는지 실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이 있구나.
이 비상사태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우리 한인들의 결석과 이해를 신속히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인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8시까지 가주마켓으로 모여달라고 미스터 최라는 분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샤퍼스 월드의 상인들은 8시까지 가주마켓에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부탁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었죠. 가주마켓. 가주마켓. 방송국은 뭐 피해가 없었나 봐요. 방송할 수 있었나 봐요. 다행히. 예,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 그 지역은 그다지 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근데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뭔가 방송하는 특파원 나가 있고 막 그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코리아타운을 방어했습니다. 바로 자경단을 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멋있더라고요. 스스로 지켰구나. 이 자경단은 대부분 해병대 전후에 너무 멋있어. 그리고 한인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옥상 위에서 보철을 쓰면서 폭도들의 공격에 대응했는데 이 때문에 루프탑 코리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저 때는 또 군 복무가 3년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진짜 실전 훈련 받으신 실전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분들이니까. 그렇죠. 당시 실제 자경단으로 활약했던 한인 자경단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어. And if Laurel can take the camera and pan across, there are men in cars, there are men with every single person is armed here, and they walk back and forth across the roof, down around behind. Curfew also, they have now arranged their cars, doors open, lights on, so that will be their night protection. 차로 다 막고 경로를. There is no question for anybody going by this store is protected. 절대 못 다가오겠다. 못 가지. 다들 총을 이렇게 총기를 너무 잘 다루니까 이게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경단에는 강력한 원칙이 있었는데 총기로 실제 살상은 금지하고 위협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아. 기자님 그럼 이때 당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자경단 활동하셨던 분들을 보셨겠네요. 만나셨겠네요. 직접 제가 다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가주마켓에 가서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왼쪽에는 마켓에서 고용한 보안원 시큐리티 가드고 지붕에는 지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총기 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오른쪽은 리처드 리라고 그분이 이제 공포를 쏘실 때 탄환이 튕겨나오는. 어머 진짜 있어. 그렇네. 네. 저걸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아니 이때 찍은 사진으로 전쟁을 받으셨어요? 퓰리처상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또 이제 2명의 청년이 그 지게차 뒤에서 가주마켓을 지키고 있는 사진 포함해서 제 LA 타임스에서 93년도 퓰리처상 받았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야, 그럼 기자님이 이 자경단을 직접 취재하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최고 63명이 죽었는데 LA 폭동에서 그때 한인 청년 이재성 군이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출동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 2번째 날 저녁에. 아니 근데 경찰놈들은 왜 우리 안 도와줬대요?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LAPD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코리아타운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LA 경찰이 무능함입니다.
특히 당시 LA 경찰국장이었던 데릴 게이츠가 폭동을 초동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사실 미국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신 특수부대 스왓 아시죠? 네. 스왓을 창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데릴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는 LA 경찰이 전문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LA 경찰 인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A 경찰이 인원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기에 부족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네요. 그렇죠. 게다가 폭동 발생 당시에 LA 경찰 수뇌부가 부재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오후 7시에 폭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폭동 지휘부에도 고작 1시간만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휘하 경찰관 수백 명은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폭동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 중에서도 그렇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저 그래서 LAPD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커뮤니티 폴리싱,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식의 경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찰들은 항상 거리감을 두고 소수민족들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폭동 첫날 철수하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폭동을 진압할 경찰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방치인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당시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전담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경찰국 두 곳이 나누어서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경찰서에서 출동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LA 폭동이 끝난 후에 데릴 게이츠는 직이 해제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요. 뭐 경찰이 적었으면 예, 정부에서 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를 사실 좀 사태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우리 토니안 씨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폭동이 발생한 4월 29일 저녁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을 연방군으로 편성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이 폭동 현장에 투입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작 가장 중요한 탄약이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굉장히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 탄약은 왜 늦게 왔대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폭동이 한번 발발했습니다. 그 폭동을 보통 와츠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1965년 폭동으로부터 대략 한 27년 동안 폭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고 또 탄약을 긴급 이동한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미숙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뭐 진압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네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4월 29일에 시작된 폭동은 진압되지 못하고 5월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냥. 그런데 이때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자 5월 1일 폭동이 발단이 되었던 러드니 킹이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 당시 러드니 킹이 한 말을 저희 강영원 기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I just want to say, can we all get along? Can we all get along? It's just not right. It's not right, and it's not going to be changing anything. And I just love. I'm neutral. I love every people of color. 로드니 킹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본인 그렇죠. 때문에 이 폭동이 시작이 된 거라면. 그 당시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재성 군이 사망했던 사진이 LA 타임스에서 보도되면서 라이트닝 킹이 그 사진을 보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것은 아니다. 폭동을 멈춰달라 호소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로드니 킹이 이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 다행히 폭동은 점점 줄어들어서 5월 1일을 마지막으로 방화, 약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코리아타운이 아닌 무려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를 외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화 시위. 이처럼 LA 폭동은 한인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미국에서 결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유색인종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고 내전인 보스냐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다. 보스냐 세르비아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스르프스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역시 그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민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타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자치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만들어서 연방군과 힘을 합쳐서 보스니아를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공격으로 92년 4월 5일 1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보스니아의 가장 큰 도시 어디죠? 사라예보. 사라예보. 맞습니다. 사라예보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나와 있는 지역이 세르비아가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라예보 도시를 둘러싼 산악지대를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이 포위하고 사방이 막힌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갇혀 있었던 사라예보 시민들을 향해서 유고 연방군이 무차별 공습을 퍼붓게 됩니다. 시민들한테요? 네,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스나이퍼나 이런 공격을 피해서 막 달리는 거죠. 총이 안 맞으려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쏘는 거라고요? 예, 저 유엔군 전차를 의지해서 도망을 치고. 버스나 트램에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 왜 쏘지? 진짜 얼마 안 된 일인데. 애기까지. 나 정말.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사격을 했다는 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완전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당한 게 맞습니다. 마음.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자기가 스스로 무장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을 든 그 사라예보의 여성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대충 민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당시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공격에 맞서서
실은 그 자신의 이웃 장례식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니, 교수님 이제 우리 전쟁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제 기억 속에는 다 흑백 영상들로만 기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컬러로 된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믿겨지지가 그게 않습니다. 형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야. 나 초등학교 때. 예. 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정말이야? 조작된 네. 거야? 라고 현실감을 잃기 마련인데 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네. 지금도 뭐 유럽의 한 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네. 현실의 모습이죠. 당시 사라예보 포위전은 무려 1425일이나 지속됩니다. 와. 1년이 365일이니까 몇 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당시 사망한 시민만 1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길게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식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 굶어 죽거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예보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하나 좀 맞추고 싶다. 1425일 동안 계속된 사라예보 포위전에서 시민들은 부족한 물자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 근데 제가 정답 아는 것이 뭔가. 완벽하게 알면은 저희한테 기회를 좀 한번 주세요. 말씀하셔도 아. 90%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그 사라예보 터널 만들었어요. 사라예보 터널. 정답.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대박. 정확히 아시면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터널을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라예보 포위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에 있는 그 공항만 포위를 안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항과 가까운 한 집에 가정집이죠. 터널을 만들어서 공항으로서부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를 팠어 그때? 터널 안에서 이렇게 철로를 만들어서 물자를 쉽게 수송하게 만들었는데 일명 구원의 터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그럼 이동하고. 사라예보 갈 때 이곳 방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약간 관광지처럼 보존이 돼 있나요? 네, 네. 실제 저도 그 사라예보 가서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가정집이 나중에 들켜요. 그래서 세르비아 군인들한테 온 총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죽습니다. 그 가정집 주인들이 죽는데 전부 다 총탄 자국입니다. 가서 보면 그 집이.